네, 사흘 뒤면 이제 대선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점에 있어서의 대선 판세,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오늘 이 시간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위키트리 김행 부회장,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출연하시다 보니까 네. 읽기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먼저 전 김경진 변호사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코엑스에서 이제 대규모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저희 MBN을 통해서 모든 유세 현장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유세전을 펼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국 여기 앉아 있다 보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정말 층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1초 전에 일어난 일을 곧바로 정보를 수집하는 국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5일이나 6일이 지나서 정보가 전달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군중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보와 어떤 지지도를 호소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결국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후보들 본인도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또 핵심 운동을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얼마만큼 하게 하느냐. 그 동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력을 부여해 주는 데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편들끼리 뜨거운 어떤 열기를 확인하고 그 열기를 밖으로 이제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규모 유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몸으로 부대껴야 된다. 우리 황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유세전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 87년, 92년 이런 경우는 150만, 100만 그렇게들 모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경찰 추산도 뭐 주최 측 주장 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한 2, 3만 명, 3, 4만 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보면 사실 뭐 그 모인 군중 중에 뭐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보면 또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선거에 함께 뛰는 적극적 지지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핵심 당원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 와서 같이 이제 스킨십도 하고 또 보면은 아무리 제한적으로 TV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듣는 것하고 그래도 15분 동안 또 앞뒤 여기 뭐 중계는 안 합니다만은 후보가 이야기하기 전에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또 사전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다가 알려줘요. 자, 당신들이 이와 이와 같은 논리로 나가서 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라. 또 상대방은 이와 이와 같은 약점이 있다. 사실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앞에 보면은 좀 사전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교육도 좀 받고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면 열기도 스킨십도 동지에도 좀 갖추고 뭐 그러는 건데 뭐 어제 보면 이제 선거 나흘 앞두고 어제 같은 경우 나흘이죠. 나흘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는 강남과 강북 강남 코엑스와 광화문의 또 일대한 격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일이 한번 있고 나면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제 민주당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또 여기도 이제 패널 뭐 이렇게 해서 대강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들 듣고 결국 이제 막걸리집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일선 현장에서 논리가 한번 부딪혀 봐요. 거기서 이제 말발이 얼마만큼 서로 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민심이 좌우될 수도 있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텔레비전 화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많구나.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는구나. 그런 어떤 동질감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또 관심을 끄는 것은 안철수 전 후보의 등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란 목도리까지 메고 등장을 했어요. 김행 부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분께서 이제 그 흑색 선전으로 가는 지금 선거전을 굉장히 엄중 경고하시고 밤새 고민까지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문장을 쓰셨는데 그냥 끝까지 그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이런 정도 외에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보다는 이제 그 트위터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그 펄스K라고 이제 트위터에 그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 그
실시간으로 하루 동안 모아진 것을 전부 다 이제 매트릭스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거는 이렇다고 그래요. 특이하게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저께 아침 트위터와 저녁 유세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열성인 트위터리안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히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본인만 깨끗한 척한다. 네. 뭐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지 저런 식으로 한 발 넣고 한 발 빼냐. 뭐 이런 식의 그 설왕설래가 많다고 하니까 네. 제 의견보다는 이제 트위터리안의 의견을 대신 전합니다. 노란 목도리를 좀 더 일찍 맸으면 어땠겠느냐. 네, 그런 것부터 이런 시작해서 얘기들더라고요. 끝까지 뭐 간철수다, 뭐 간신이다, 그게 뭐 참 그런 이제 트위터에 이게 여론들이 보면 있다고 이게 해요. 사실 색깔이 저도 이제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프로에 갔더니 이게 빨간색 맸으면 새누리당 뭐 이거 아니냐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쪽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선거 국면이 되고 어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행사에 너무 많은 자기의 희망이 투여돼 있다 보니까 참 민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무슨 빨간색 목도리를 매든 노란색 목도리를 매든 그저 목도리일 따름인데 네. 거기에 그냥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했던 것 같고 또 초창기에 아마 안철수 후보가 빨간색 목도리를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 안철수가 중간 스탠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문재인 후보 지지 안 하는 거 아니냐 중간에 하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성품에 비추어서 추측을 하건데 이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색깔이나 목도리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도 없었을 뿐인데 하도 그 말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노란색 목도리 한번 메고 가서 문재인 후보한테 한번 건네주는 행사를 해야지 아마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뭐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정치 신동이다. 뭐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어제 그 등장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웠느냐 이것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품과 관련된 부분 가지고 어떤 행동을 뭐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안전 후보 죄송합니다. 안전 후보의 역할은 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문 후보를 도와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20, 30대의 투표율을 견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 30대가 자칫 이것이 네거티브 혹은 흑색 선전으로 갈 경우에 간접적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선거장에 가지 않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운 정치라는 큰 개념에서 트위터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 해단식 때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트위터로 해서 특별한 오해를 살 이유는 없는 것이고 문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던 원래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강화문 유세에서도 나타나서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문 후보를 도와주는 그 본래의 기조 그대로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저는 황태순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방금 김혜연 부회장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저렇게 뭐 지지 유세에 참여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트위터에 본인이 올라온 거 보면 이런 흑색 선전, 네거티브 전에 대해서 양쪽 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후보한테 가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거는 사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흑색 선전전에서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깨끗하다. 나름대로 안철수식 면접을 준 셈이 돼버렸는데 네. 사실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째는 첫 번째 뭐 모르죠. 뭐 제가 안철수 전 후보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이른바 새정치와 정권교체 두 가지 같이 사이를 놓고 좀 중간에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전에 밥 한 잔 못 잤습니다. 뭐 흑색 선전이 뭐 이래갖고 뭐 누가 승자가 돼도 패자입니다. 누가 이겨도 이와 같은 어떻게 자기 본연의 정체성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멘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안철수. 그리고 조금 지나서 보면 또 주변에서 어제도 보니 박선숙 전 본부장이 계속 같이 함께 수행하던데요. 그와 같은 분들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다시 현실 정치인으로 돌아왔을 때 안철수.
그 사회에서 방황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만은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생각을 조금 삐딱하게 하자면은 철저하게 짜여진 하나의 각본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노란 목도리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빨간 목도리 사실 빨간 게 아니라 짙은 주황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뭐 안철수 캠프의 색깔이었죠. 예, 색깔이었기 때문에 매었던 건데 또 그거 갖고 이거 뭐 저 양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일련에 너무나 잘 짜여진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한 폭의 영화 같아요. 오전에 보면 그 안철수 전 후보의 트위터 내용을 보고 설왕설래하고 아까 조금 전에 김행 부회장 말씀하신 대로 뭐 심지어는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조차도 이건 뭐 간 보는 거 아니냐 도와주려 화끈하게 도와주지 발 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그 확 궁금증을 증폭시켜놨다가 어제도 잘 보셨겠습니다만 현장에서 통상 문재인 후보가 하던 유세하고 전혀 달랐어요. 유세 내용이. 11분 정도 짧게 유세를 하면서도 뭐 상대방의 비방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네. 뭐 비전도 별로 없었어요. 네. 오로지 투표합시다. 네. 앞서 여러분들 찬조 연설자한테 다 들으셨죠?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봤더니 좀 너무 밋밋하지요. 그러더니 깜짝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은미 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꽝 하면서 마치 로키가 오듯이 쫙 둘러싸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아까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야, 이 네거티브 때문에 이런 흑색 선전 때문에 이 엉망진창이다.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증을 한쪽으로 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문재인 아니다. 하는 식으로 면접을 주는 듯한.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후보가 기획을 했는지 또 어느 당내 이 전략가들이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참 잘 짜여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경우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자, 제가 좀 예, 첨언을 예. 하자면 제가 첨언 좀 할게요. 우리가 전쟁할 적에 각자 전쟁하는 사람들 딱 보면 옷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싸우죠. 옛날 원시 부족 시대 네. 때부터. 전쟁의 또 다른 형태가 스포츠에서 다 유니폼을 다르게 하죠. 선거도 전쟁이거든요. 네. 이 목도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는 여자들은 겨울에 빨간 옷이 많아요. 따뜻해 보이니까. 그렇죠? 빨간 옷을 못 입어요, 지금. 왜냐면 오해받을까요. 일반 우리 여자들도 그런데, 우리 여자 앵커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치인은 숨 쉬는 것도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냥 뭐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숨 쉬는 것조차 정치적일 텐데 목도리까지 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꽉꽉꽉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멋지죠.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셨는데 저는 그 과정이 처음부터 진정성이 있다고 유권자들이 보는지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자기 정치를 하는지는 유권자들이 지금쯤 다 판단을 했을 것으로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8시 3차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게 또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숨은 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먼저 여쭐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 오늘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TV 토론의 시청률이 한 40% 가까이 육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아마 거의 50% 육박할 것 같고요. 일요일 저녁이니까. 이거 보고 내일 저녁에 아마 직장인들 3, 3, 5 점심 저녁 시간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것들 또 동네 어르신들 얘기 나누고 마지막 투표 표심이 아마 내일 저녁 늦게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다 잘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된 여성 대통령론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그게 먹혔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여성층에서 그 박근혜 후보 지지가 문재인 후보 지지보다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여자의 적은 여자인데 이번은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본인 연세가 한 60세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층 하면 이제 40대, 이제 30대, 40대인데 30대, 40대 딸과 같은 이제 어떤 이런 여성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서 더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런 진정성을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아마 TV 토론에 임할 것 같고 네. 이정희 후보는 여전히 그냥 명백하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입장이 아주 분명하시니까 네. 아마 이번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어떤 살아온 행적이라든지 또
당신이 진정하게 사회 밑바닥 여성의 삶을 아느냐라는 걸 가지고 아마 집요한 공격이 있을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는 뭐 이정희 후보가 아마 필요한 공격은 거기서 다 해줄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정책적으로 준비한 내용 아마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정도 입장으로 TV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혜영 본부장께 네. 부의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 두 번의 지금 시청률 그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후보들 간에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받는 지지율을 생각을 해보면 네. 둘 다 승자는 없다. 박근혜 후보도 그러고 문재인 후보도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그런 뭐 반응도 있던데 오늘 그 TV 토론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좀 나갈 거로 예상하세요? 글쎄 뭐 지금 제일 두 분 다 고민스러운 게 이정희 후보일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도 뭐 자칫하면 망신당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문재인 후보는 그 존재감이 정말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끼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무슨 전략이 있겠어요. 아무튼 뭐 닥쳐봐야지. 어떻게 될지 이정희 후보께서 어떻게 나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수법이 더 있으시겠어요. 자, 우리 배은찬 본부장 저기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V 토론이 그 지지율에 크게 그 영향을 못 준다라는 게 사실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TV 토론 시청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 아니겠습니까? 야구 또는 그 미국식 미식 축구가 될 텐데요. 심지어는 그런 주요한 경기보다도 시청률이 높을 정도로 TV 토론의 관심은 미국도 높은 편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TV 토론이 이 지지율 변화에 아주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TV 토론의 방식의 어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정책의 차별화를 이루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횟수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두 후보 간에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과거의 어떤 역대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주로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 물론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5년간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청자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TV 토론의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들의 경우에는 크게 의사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성향 유권자와 부동층을 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는 아무래도 좀 더 차별화되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죠. 바로 오늘 마지막 남은 TV 토론인데요. 여기에서도 좀 더 정책적으로 차별화하지 못하고 이념으로 흐르게 될 경우에는 2차 토론 이후에 나왔던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처럼 지지율에는 큰 반영을 못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황태수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근데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정치 분야에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높은 건 이해가 가지만 사실 지난번 경제 분야도 시청률이 높았어요. 그거는 기존 좀 대선 토론에 비해서는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분야라든지 이런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에서도 시청률이 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번 어떤 대선 특히 이제 3일 앞두고 이렇게 열리는 TV 토론, 특히 이런 사회나 이런 복지 분야의 토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TV 토론 보면은 각 후보자가 자기의 비전, 자기의 정책, 자기의 정치 철학을 갖다가 압축해서 내놓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이제 배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TV 토론 보고 지지율이 미세하게 조정될 정도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사실 TV 토론 아무리 시청률 높아도 지금 40%, 미국 같은 경우 높다 그래도 50% 내외 쪽인데 이걸 보는 사람은 대부분 적극 지지층입니다. 적극 지지층이고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확고하게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확고하게 정해진 사람들이 우리 선수 잘하나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는 수단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내일 아까 우리 아침부터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막걸리 이야기하고 소주 얘기해서 좀 아주 좋아요. 제가 그래서 내일 소주 먹으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얘기거리를 갖다 거기서 찾는 거예요. 우리 후보는 이렇게 잘했고 우리 후보는 이렇게 확고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데 상대방 후보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지율이 출렁거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사회, 문화, 여성, 교육 오늘 보면 민생의 문제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오늘 마침 일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둘러서 또 사실 보면은
거의 지금 전 채널이 그걸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볼 것도 별로 도망갈 없거든요.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정희 네. 후보께서 정말 큰 기여를 하신 부분은 바로 시청률을 높였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세대들. 네, 맞습니다. 네, 시선을 확 끌었죠. 네네. 근데 TV 토론 횟수 자체가 조금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양자 토론이라든지 횟수가 지난번 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는 한 50몇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54번 했죠. 예. 그러니까 조금 많았으면 국민들이 배가 부르니까 좀 시청률이 안 높을 텐데 네. 딱 3번밖에 없으니까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기필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후보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분도 별로 행동이나 액션이 없으니까 해석을 막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TV 토론도 횟수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 면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예, 3차 토론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젊은 층에게 이정희 후보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네. 이정희 후보가 언제 사퇴할지를 두고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은데 김행부 의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첫째 득표율 부분에서는 사퇴하시나 안 하시나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에서 뭐 0.7 내외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큰 표도 아니고요. 또 그분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하시면서 혹시 사퇴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무슨 정권 교체 뭐 이런 정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또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표도 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뭐 지지율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오늘 맨 마무리 발언할 때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전 국민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슬쩍 사퇴해버리시면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미 투표 용지에 그 이름이 다 써 있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오늘 마지막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모든 것을 쏟아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사퇴 문제도 사퇴 문제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토론에서 끝끝내 사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고요. 이미 오늘 이제 토론에 앞서서도 사실은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검증 작업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어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6억 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박근혜 후보 측근 참모라면 간단한 문제 같던데요. 그 TV 토론 시작하기 첫머리에 아니 그런 사실이 있고 그때는 내가 20몇 살의 어린 나이였고 동생들 둘 있고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황망한 상황인데 그 무슨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잘 모르고 못했다. 잘못했다. 근데 앞으로라도 교정적 조치를 언제까지 취하겠다. 이 한마디 하면 국민들 마음이 짠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정작 보면 지난번에 정수장학회 문제 때부터 뭔가 이렇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방어적이신 것 같아요. 툭 열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보수층, 진보층 고정된 표 말고 지금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표싸움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마음이 그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흔들려버리면 아니 누가 봐도 애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공격을 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대로 논리가 타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푸는 방식은 이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풀어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황태순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 김 변호사님이 역시 법률가세요. 1차 TV 토론회 때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정희 후보가 갑자기 확 유혹을 물어보니까. 근데 우선 팩트가 두 가지가 틀린 게 전두환 대통령한테 받은 건 아니거든요.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돌아가신 그 이제 수사하던 중에 나와서 당시 누구죠?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한테 2억.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노재현 국방부 장관한테 5천만 원. 그다음에 자기 합수부의 수사비로 1억을 쓰고 나머지 6억을 갖다 박근혜 양에게 주었다. 요까지니까 우선 첫째 팩트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합수본부장이고 그 돈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비자금이었겠죠. 두 번째. 그다음에 2005년이죠. 2005년 그 이른바 이제 12.12 이제 그 과거 역사 바로잡는다고 95년이고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 재판이 벌어졌을 때 당시 법정에 나왔던 전두환 피고인입니다. 네. 피고인이 거기서 증언이 뭐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보면 6억을 갖다 주었는데 나중에 박근혜 양이 그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는데 그 수사하는데 그 수사비가 부족할 때는 쓰라 그래서 3억을 돌려주었다. 3억. 그건 신문에 제 기억은 2005년 3월 19일자 모든 신문에 다 나옵니다. 예. 네. 그거 보시면 뭐 일면에 다 나오니까 어느 신문이나 뒤져보시면 됩니다. 네. 3월 19일입니다. 잠깐 네. 예. 근데 또 하나 예.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난 1차 TV 토론회 때 이정희 후보가 확 물어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어둠도둠하게 뭐 굉장히 당황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아 제가 그때 동생들이 있고 둘 있는 가운데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 우물우물하긴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우리 김 변호사님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 물론 2차 때는 조금 2차 때 다시 물어봤을 때는 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좀 가볍게 넘어갔지만 1차 때 처음 이정희 후보가 콱 찔렀을 때 대답은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한 90%는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후보가 연달아서 2차 토론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2차 토론에서도 공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왠지 준비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 논점을 피해 나가는 아니 식으로 그걸 갖다 간것 27억으로 같은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2차 토론회 때는 그 경남 기업인가요? 거기 집 받은 거.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로 들어갔고 1차 토론회 때는 이제 국고 유용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 불법 정치 자금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2차 때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금 미납이라든지 증여세 포탈 뭐 요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으니까 약간 다르긴 했죠. 근데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하면 3차 TV 토론에 나와서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배분부장께서도 어떻게 보세요? 이번 6억 원 발언은 어떤 식으로 6억 원 그 공격이 아무리 봐도 오늘도 이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 이제 TV 토론이 마지막 이제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시 이제 또 1, 2차 때 나왔던 내용들을 반복한다든지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뭐 검증도 물론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전 후보가 지적했듯이 이것 또한 무슨 그 뭐 검증 공방의 어떤 내용으로서 2시간을 보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려했듯이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20, 30대의 투표율이 중요하고 또 부동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라도 보게 될 이 부동층들은 오히려 투표의 의지를 또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주제보다는 다른 주제, 실제 오늘 다뤄야 되는 주제에 맞는 그런 내용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정희 후보가 이제 두 번쯤 했으면 그 얘기는 더 안 가지고 나올 것 같고 네. 정말 가사 도우미라든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이렇게 사회 밑바탕에서 고생하는 여성들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나와서 뭔가 소재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좀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첨언하자면은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뭐 같은 맥락으로 1차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제가 자식도 없고요. 나중에 사회 환원하겠다. 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환원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1차 TV 토론회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뭐 김 변호사님께서 뭐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족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미 국민과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국민의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좀 그런 방식을 하는 방법도. 사실은 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언제까지 시간을 못 박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해버리면 그걸로 논란은 일단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그저 비난일 따름이지 그 자체가 무슨 논란의 중심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보면.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정희 후보의 활약이 박근혜 후보의 동정표를 끌어올렸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이번 선거의 3대 키워드를 조심스럽게 네, 꼽아보면 아무래도 단일화, 안철수 그리고 네거티브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네거티브전이 본격화될까요? 저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니까 지금 그저께죠. 박근혜 후보가 뭐 흑색 선정과의 전면전 선포하고 보면 선거 임박해서 사흘 앞다 보니까 너무 보면 양 진영이 지지율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신경은 고도로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아까 우리 배종천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비전을 갖다가 이야기해야 될 이 무렵에 자칫 뭐 보면은 뭐 여의도 오피스텔이 어쨌니 역삼동이 어쨌니 이거 갖고 자칫 뭐 특히 자유토론 부분이 사실은 관심을 끄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 토론 형식이 처음에 이제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사실 6분 주고 3분 3분씩 시간 주고 서로
거기서 이제 주고받고 여기에서 뭐가 좀 엑기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칫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로 갔을 경우는 아까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좀 새 정치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정책과 비전을 갖고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후보들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유권자들이 실망하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근데 제 생각은 3차 지금 이렇게 공방정 벌리고 있는 네거티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니 뭐 국정원이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아이패드니 토론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최소한 어차피 공격을 한다고 치면 이정희 후보의 공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정희 후보의 공격 패턴도 보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팩트 아니면 공격을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분명하게 확정된 팩트를 전제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공방을 세우실 분들은 아니고 이정희 후보 역시 어떤 그 팩트 중심의 공격이라는 이 기존의 어떤 행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그 우리 토론 초기에 소개됐던 그 화면에도 보면은 부동층 중에서도 한 6.6%, 부동층을 한 10% 보면 6.6%가 지금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6.6% 정도의 비율이면 유권자 비율이면은 투표자 비율이면 사실 판세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후보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이 3차 TV 토론에서 좀 더 부동층의 경우에는 네거티브의 움직이기보다는 응답자 특성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도 성향의 지금까지 어떤 지난한 네거티브 과정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좀 강력한 메시지, 정책적인 메시지가 여전히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부동층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지지를 하고 있는 유권자는 괜찮겠지만 부동층을 향해서는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가 오히려 좀 그 부적절한 그런 네거티브보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TV 토론은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메시지라는 게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든지 경제 활성화든지 또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전문가적 시각에서 또 양 진영에서는 차별화가 됐다고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 특히 이 부동층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오늘만큼은 좀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담당을 하시니까 지금 부동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 배 본부장께서 보실 때 지금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동층의 좀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고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대라든지 뭐 예를 들어 지역이라든지. 네, 부동층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제 숨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숨은표를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수적으로 분석해야 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층은 있는 현실이니까요. 부동층은 대체적으로 한 5% 내외, 아까 이제 6% 나왔습니다만은 수적으로는 한 150만에서 한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정도의 투표자 수면은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정말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유효한 숫자이거든요. 이들은 대체적으로 뭐 40대,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그리고 중도 성향,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20대 학생층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 어떤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도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던 유권자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강력한 메시지, 그 부분을 오늘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주위 분들도 그러시는데 최근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선거 사무실에서 미등록 선거 사무소에서 이제 뭐 댓글 알바를 고용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그거야 지금처럼 SNS 대전에서 그렇게 댓글 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정치권에서 보실 때는? 예전에는 이제 댓글 달기 전에는요. 예전에 전화부대를 많이 동원했는데 묘한 게 전화 부스를 갖다가 선거 사무소 안에 놔두면 합법입니다. 근데 선거 사무소 문제는 선거 사무소 외 선거 사무소와 선거 연락소 외 등 선거법이 정한 그런 공식적 기구 외 밖에 있으면 불법이고요. 또 밖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0명 모아요. 300명 모아서 자 너희 각자 집에 가서들 전화해. 이것도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 근데 이게 조금 잠깐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 댓글이야 자기 표현의 자유니까 누구든 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지금 여의도 뭐 댓글 뭐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네. 시발단이라고.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줄여서 부르지 마세요. 좀 듣기 이상합니다.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의 어떤 뭐 선대위 그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갖다가 한 10여 명을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보면은 그런 걸 갖다가 했다면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뭐 이렇게 외국인 뭐 미성년자를 빼놓고는 모든 국민은 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의에 따라서 여기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떨어지는 이유를 댓글 다는 것은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운동 사무실 안에서 유급 사무직원들 돈 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예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선거운동 사무실 등록 사무실에서만 하도록 하냐면 그래야만 비교적 외부에 의한 감시나 통제가 가능하고 또 유급 직원 숫자도 돈이 많은 캠프는 그걸 무한정 허용해주면 뭐 10만 명, 20만 명 고용할 수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 없는 캠프는 한 명도 유급으로 고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나 어떤 이런 것을 좀 평등한 상태에서 가라 이런 전제하에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댓글 같은 경우도 가령 새누리당 당사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댓글을 달았다 하등의 법적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 있고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하기로 했다는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충범님 이렇게 근데 아까 전화부대 이야기도 하셨고 하는데 사실 막 그걸 동원을 하잖아요. 사실 그 선거를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화부대를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SNS 댓글 부대를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여론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줍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령대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어떤 경로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 물론 40대, 50대라고 해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요. 주로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다르거든요. 연령대마다. 주로 이제 20대, 30대는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그리고 50, 60대 이상은 방송에서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받거든요. 지난 4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낙곰수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좀 영향을 많이 발휘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뭐 트위터 상에 아주 여론을 이끄신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이게 국민이 참 분포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보가 바로바로 1초 만에 들어오는 유형의 국민도 있지만 어떤 국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여가지고 하루 3끼 먹기도 힘들고 집에서 TV 보기도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화 한 통화 받아가지고 누구누구 후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면 거기가 그냥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후보 캠프가 그냥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끝까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그 20대 혹시 오늘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20대는 사실 그 인터넷상에서 가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저도 이름도 많이 알고 있는데 십자군 알바단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문재인 캠프를 적극적으로 성원해서 그쪽에만 전부 다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대들만의 전쟁이고 저는 이제 자꾸 우리가 네거티브 얘기를 하는데 5년 전 선거, 뭐 10년 전 선거와 비교해보면 정말 정치권이 놀랍게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돈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돈은 안 나오고 진짜 댓글이 나오고 있어요. 돈 대신 댓글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이회창 후보 때는 막 차떼기 정당 뭐 그때는 액수도 800억이었나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랬던 선거가 이제는 적어도 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800억이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800억이 문제예요. 잠깐 끊어서 미안한데 그저 노태우 대통령께서 저 얼마 전에 회고록 쓰시면서 그 얘기했죠.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에게 3천억을 주었다. 그 당시 지금부터 20년 전에 3천억이 요즘 2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들이 물론 그렇다고 그 당시 야당 후보였던 또 김대중 후보 또 국민 재벌 출신의 정주영 후보는 그렇게까지는 쓰지 못해도 최소한 상대방이 100을 쓰면 이쪽에 아무리 야당 후보라 그래도 거의 반은 쓰게 마련이거든요. 하긴 오죽했으면 그 여당에서 야당 후보 캠프에도 지원금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3, 4조가 넘는 돈이 돌았기 때문에 우스갯이야기로 과거에 20세기입니다. 이제 그때는 20세기 선거 때는 동네 강아지도 표를 묵다녔다. 돈을 묵다녔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그런 돈 선거, 뭐 매수 이런 게 최소한 대선에서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그건 좀 보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청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TV 토론이고 좀 이번 그 TV 토론에서 그런 흑색 선전보다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이 좀 검증을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